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우리 교재 514페이지 드디어 조선시대 전기의 문화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 실용적 문화의 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전기가 15세기랑 16세기인데 여러분 크게 보시면 15세기 문화는 관학파가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처음 만들었고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적이에요. 실용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과학, 기술 이런 얘기 나오면 15세기 문화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때 살인파가 등장한 이후에 살인파가 문화를 주도하고요. 당연히 이 지방에서 유교, 성리학, 학문 연구를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 중심적이다. 그래서 뭐 굳이 비교하면 뭐 과학 기술은 15세기 현실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살인파가 주도하는 문화에서는 과학 기술이 전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세종대왕 때 놀랍게 발전한 과학 기술이 왜 그 이후엔 얘기가 없냐? 이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15세기 문화는 현실적이다. 자, 보시면 교재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초기 민족문화 발달 배경은 민족적 실용적 학문입니다. 초기에는 민족적 실용적 성격의 학문이 발달. 다른 시기보다 민족문화가 크게 발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고요. 자, 다음에 관학파입니다. 당시 집권층이죠. 당시 집권층인 관학파는 민생안정과 부국강병, 나라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농업, 기술, 생산력 증대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민족문화의 발달에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가 특히 중요하죠. 자, 민족문화의 기반을 넓힘과 동시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다. 자,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의 개방적인 편입니다. 자, 15세기 문화를 주도한 관학파 계열의 관료학자들은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어요. 자, 다음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이라도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살려주세요 하면 뭡니까? 살려는 드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나 민생안정, 부국강병에 도움되는 건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조선은 유교랜드예요. 성리학 중심 국가이되 얘네가 아무래도 현실적이죠. 실용적이기 때문에 어떤 거야? 그래서 성리학 지도 이념이 돼 이 성리학에 빠져있는 성리학을 보충할 만한 뭡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나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에서 현실적 도움이 되는 뭡니까? 뭐 불교의 일부, 도교의 일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느 정도 살려준 거예요.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용적이다. 물론 어떤 거야?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어지럽히면 당연히 짓밟죠.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이외의 것들 중에서 쓸만한 건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살인파는 정말 원리적이에요. 살인파는 그런 것조차 인정을 안 해요. 성리학이 지도 이념이고 성리학이 덤빌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저거는 어긋나니까 무조건 밟아서 없애야 돼 라는 게 살인파의 입장입니다. 그거랑 대비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적 장르입니다. 자,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유교 이념의 토대를 두고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발달시킵니다. 자, 민족적, 자주적 성격의 민족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큰 틀거리로 알아두시고요. 자, 교육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육제도의 특징은 교육과 과거 시험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유교 이념의 기초한 조선왕조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다. 뭐 우리나라는 항상 교육에 관심이 높아요. 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과 과거 제도를 유기적 연계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선시대 때 관리선발제도 할 때 이걸 우리가 한번 봤죠. 자, 그래서 뭡니까? 보시면 자, 초등교육 서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교육이 중앙에 4개의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부학당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 현교가 있죠. 이게 중등교육이다. 그래서 뭡니까? 사부학당과 현교, 이 중등교육 정도를 공부한 사람들이 뭘 봐요? 소과를 보는 거예요. 소과. 그래서 글짓기가 진사과, 유교경전이 생원과죠. 그래서 뭡니까? 소과가 1차 시험이 초시고 2차 시험이 복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과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죠. 그 다음에 직접 응시 가능은 뭐냐면 서당이나 사부학당 안 가고 본인이 혼자 공부한 다음에도 요 정도 공부를 하면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검정고시 보듯이 뭡니까? 이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빠가 이황이다. 그건 뭡니까? 집에서 여러분 이황의 제자들한테 개인 교습 받으면 되지. 여기 굳이 학교 안 가도 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직접 응시한 다음에 여기에 이 소가 대체로 뭡니까? 소과 합격자가
대체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되죠. 대체로 성균관에 진학을 해요. 성균관 진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과를 옵니다. 물론 성균관 안 가고 본인이 뭡니까 집에서 공부한 다음에 직접 시험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성균관에 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뭡니까 왕도 와서 여기 뭡니까 성균관을 둘러보기 때문에 성균관 유생 시절에 왕의 눈에 띌 경우 어떤 거예요? 출세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성균관에 간다면 뭡니까? 대과가 본인 시험이다. 그래서 초시 1차 시험이다. 복시까지 본 다음에 문과의 경우에는 33명 뭡니까? 최종 합격자가 나와요. 그래서 복시까지 본 다음에 합격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뭡니까? 전시는 뭐예요? 왕 앞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다시 뭡니까? 최종 합격자 33명을 가지고 왕이 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순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때 1등이 장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시에서 다시 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예요? 교육제도와 과거제도가 유기적 연계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대체 뭡니까? 출세 코스는 뭐예요? 출세 코스는 문과다. 문과 응시절차 그래요. 자, 그래서 교육제도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 양성 또는 과거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 자재를 중심으로 학제가 마련됩니다. 뭐 여기에 평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양반 중심이죠. 양반 중심. 평민층이 뭡니까?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유학 위주의 교육이다. 자,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 교육이 숭상되었고요. 기술학인 잡학은 천시됩니다. 가르치긴 하는데 천시됐고요. 무반을 위한 교육기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건 문과의 응시 절차고 그 다음 뭡니까? 무과의 경우에는 소과 없이 무과의 경우에는 본시험만 있습니다. 본시험만 보는데 무술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기관은 거의 없어요. 집에서 뭐 무공비극 이런 거 보면서 혼자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대비가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되죠. 학원이 없으니까. 자, 유학은 그 자체가 생활 규범화되어 백성에게 도덕적 윤리관을 심어줬다. 교육 사상 및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뭡니까? 시험 과목이 유교잖아요. 그냥 교양으로 쓱 읽는 거하고 시험 보려고 읽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시험 보려고 미친 듯이 외웠겠죠. 자, 관학이다. 국가가 만든 학교죠. 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관학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자, 교육기획학입니다.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이전 중세보다는 교육기관이 늘었고요. 교육의 기회도 훨씬 확대되었다. 자, 학생 특전. 학생은 군역이 면제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뭐 대학 가면 뭡니까? 군대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죠. 자, 학업과 농사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교육기관, 인문교육기관에서 중앙에는 성균관, 이 최고학부고요. 그 다음에 사부학당 이해했죠. 서울에 있는 중학교예요. 지방에는 향교, 지방에는 중학교입니다.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을 측정합니다. 자, 학생규모, 전국 학생 정원은 대략 16,000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정원의 학생도 증가해갑니다. 자, 인문교육과정은 얘기했죠. 초등교육이 서당입니다. 자, 입학 대상은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립교육기관이 서당인데요. 사부학당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그 이전에 선비나 평민 자제들이 주로 교육을 받았고요. 입학 연령은 대체로 7, 8세, 15, 16세 정도입니다. 자, 다음 중등교육입니다. 중앙에 사학, 그러니까 4개가 있어요. 중학교가. 사부학당이다. 지방에 향교 등의 관학이 있고요. 자, 사부학당, 서울의 동서남중, 북쪽에는 궁궐이 있으니까 동쪽, 서쪽, 남쪽, 가운데 여기에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100명 정원에 주로 서당 졸업생이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향교는 지방의 부목군현의 한학식 설립. 자, 지방 양반이나 뭐 향리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양반이 아닌 일반 양인 평민층의 입학이 원래 허용되는데요.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는 양반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문묘입니다. 문묘. 이것도 예전에 시험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공자와 황현에 대한 제사를 지낸 문묘는 중앙에 사부학당에는 없어요. 지방의 향교에는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문묘는 뭡니까?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죠. 중앙에 성균관이 있으니까 성균관에 문묘가 있어요. 성균관의 대표로 문묘가 있고 사부학당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뭡니까? 중등학교인 향교가 제일 높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 향교에는 이걸 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에는 성균관에 있고 지방에는 향교에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자, 고등교육입니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에서 담당했고요. 입학 자격은 정원 200명의 문과 예비시험인 소과합격자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미달이 경우입니까? 사학의 생도 중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교육기관이죠. 사부학당의 생도 중에서 뭡니까?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소과 합격자가 성균관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미달될 경우 뭡니까? 사부학당 뭡니까? 밑에 있는 뭡니까? 중등교육기관에 있는 뭡니까? 거기는 학생들로 뭡니까? 보충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원칙적으로 소과 합격자가 가는 게 원칙인데 반드시란 말을 막 수식어를 붙이는 거지. 반드시 소과를 통과해야만 성균관에 갔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특권입니다. 성균관 유세에게는 동맹 휴학이 관당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관당을 하면 왕이 와서 이걸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시험이 알성시입니다. 성균관에서 보는 뭡니까? 과거 시험이죠. 자, 권한이 부여되었다. 자, 구조는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 등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 이 대성전이 문묘해요. 기숙사가 양재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인 존경당, 과거 시험 보는 장소인 비천당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륜당, 대성전, 양재, 존경당, 뭐 비천당 등의 시설을 갖춘 뭡니까? 고등교육기관 뭐냐 할 경우에는 뭐 성균관을 묻는 문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뭡니까? 해당 관청에서 교육합니다. 기술직 중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군현의 크기와 지방적 성을 고려, 의학과 유락에는 정원의 이명식 차등을 두어 서북지방과 남동지방에는 외고를 장려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교육의 경우입니까? 뭐 과목별로 정원의 차등이 있기도 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무술교육. 무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응용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시험 되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냐? 대비가 어렵다는 건 뭐야? 가르친 데가 없다는 얘기지. 무과가 그래요. 그 다음에 중앙의 기술교육기관 보시면 뭡니까? 하는 업무랑 가르치는 게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자, 어의, 왕을 치유하는 어의가 있는 기구가 전의감, 그래서 의학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원은 통역,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호조가 계산이니까 산학이고요. 네, 형조가 법률이고요. 자, 관상감이 뭡니까? 이 천문과 이거 천체를 관측해서 뭡니까?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천문학이고요. 자, 소격서가 도교적인 제사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도화서는 그림을 그리는 데니까 당연히 회화죠. 이걸 매치시키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면 이 기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창제. 뭐 출제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는 좀 있겠죠. 자, 보시면 한글 창제의 배경입니다. 한자의 불편. 자,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한자를 써오면서 이두나 향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문자는 없죠.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맞으면서 누구나 배우고 싶고 쓰기 좋은 우리의 문자가 필요했다. 자, 다음에 피지배층의 도덕적 교화입니다. 더욱이 조선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고. 자,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전에 한글이 없을 경우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게 하늘천자다. 한자 딱 쓰면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늘천자입니다. 그럼 옛날에 한문책에는 오로지 이것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천 이것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써있어.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럼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뭡니까? 하늘천 하면 하늘천 이렇게 외운 겁니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는 사투리를 쓰지.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뭐 훈장 선생님이 뭡니까? 좀 말떠듬이거나 뭐 발성이 너무 안 좋다. 하늘천 하는 게 아니고 하늘편 하면 어떻게 돼? 제자들이 다 그 발음으로 배우죠. 한자음의 혼란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 한문책이 뭡니까? 하늘천이라고 뭡니까? 이렇게 한글로 써있으니까 하늘천이라고 아는 건데, 그 전에 한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일일이 불러서, 이렇게 외워서 뭡니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뭡니까?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고, 피지배층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양반 중심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문자의 창제가 요청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농민층의 지위 성장, 사회의식이 성장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직접적,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요구되었다 해서 뭐 세종대왕 때 공법 이런 걸 시할 때 뭡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막 들으려고 하는데 뭐 여론조사 이런 걸 하죠? 근데 어떤 거야? 한문으로 뭡니까? 이걸 써놓으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백성들의 의견을 주거나 뭐 의견을 듣거나 뭐 받거나 할 때 뭐가 필요해? 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뭡니까? 좀 더 쉬운 문자가 필요하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이런 것이 스토리입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각국의 풍토가 다르고 성음 역시 다르게 말해져 있다. 자, 중국 이외의 외국말은 성음만 있고 문자가 없으므로 중국 문자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황이 맞지 않는다. 이걸 보여준 다음에 물어보면 뭐 자주적이다, 우리 실정이다, 뭐 이런 문제를 내린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세종은 하위지 최만리 등의 일부 유학자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반대를 하긴 하는데 세종이 뭡니까? 세종이 이전에 아빠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워낙 막강한 왕권을 물려줬기 때문에 뭐 반대해봤자 뭡니까? 세종이 그냥 가볍게 지려밟아요.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뭐 세종이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건 뭡니까? 뭐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거고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세종은 무난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자, 집현전학자를 중심으로 정음청, 엄문청을 설치하고 음원을 연구, 한글을 창제한 후 훈민정음 반포했다 해서 1446년입니다. 최근의 학설은 다 어떤 거예요? 집현전학자들은 뭡니까? 다 어시스트만 하고 대부분 누가 했다? 세종이 혼자 다 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1446년 이건 외워두세요. 외우기 쉬워요. 1446입니다. 1446이에요. 4 더하기 6 하면 10이죠. 1446. 훈민정음 창제한 연도입니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글의 우수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문자이다. 뭐 맞아요. 자, 한국어를 표현할 때 한글은 굉장히 우수한 글자가 맞습니다. 한글 보급, 한글 서적 편찬입니다. 자, 조선정부는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최초의 한글 서적 용비어천가,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국, 한글로 간행했다. 또한 자,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찬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서적을 만들어요. 예전에 함정 문제가 뭐였냐면 이 불경, 불교를 억압해서 불경은 편찬하지 않았다. 틀려요. 이 왕들 중에서 개인적인 불교 신자가 있기 때문에 세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조가 그래요. 이런 거 뭡니까? 한글로 편찬을 합니다. 자, 행정실무 활용해서 서리들 한글을 배워 행정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에 훈민정음을 시험에 치르게 했다 해서 중인들이 많이 쓰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글 창제의익에서 백성들의 문자생활용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문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창제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자를 보는 거죠. 자, 민족문화 발전 토대입니다. 자,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 가운데 하나인 자기 민족의 고유 문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말은 많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원주민 이렇게 뭐 킬라킬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 말은 많은데 문자는 적습니다. 문자는 적어요. 한글은 굉장히 뭡니까? 뭐 우수한 문자이다. 자, 민족문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을 뿐 아니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관련된 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자, 용비어천가. 당연히 뭡니까? 뭐 국어시험에도 언급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국정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한자 발음을 우리 실정에 맞게 표기해서 그 다음에 석보상절에서 세종대 수양대군이 주도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월인천강지곡이 세종 때 석보상절을 보고 석가의 불덕을 찬양한 시가가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세조 때 뭡니까?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 뭡니까? 합본한 게 월인석보에서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불교 쪽 파트에 은근히 나옵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문입니다. 한자에 대한 말로써 한글을 통치한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언문은 뭡니까? 한글을 낮춰버린 거죠. 세종과 한글 제작에 관여한 학자들을 제외하고 세종과 한글 제작에 관여한 학자들은 훈민정음 이렇게 했는데 언문이야. 언문. 낮춰부르는 거예요. 근세까지 뭡니까? 널리 사용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자는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와 같이 어려운 글자를 쓸 수 있어야지 뭡니까? 지식인 사대부고 뭐 이런 식의 뭡니까? 계급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언서 그 다음에 뭐 언자, 그 다음 언해, 그 다음 암클과 중글 어떤 거야? 뭐 암클이나 중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뭐 부녀자들만 쓴다거나 중인들만 쓴다거나 이런 겁니다. 우리 글을 천시한 데서 난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글 천시 경향을 보여줍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초반에 활동한 국어학자인 주시경에서 한글이란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한글 박해. 연산군 됩니다. 연산군 뭡니까? 연산군 비판하는 뭡니까? 벽서가 붙어요. 대자보를 딱 붙였는데 이 비판하는 벽서가 또 한글로 써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연산군이 뭡니까? 한글 서적을 무지하게 뭡니까? 불태우고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이 뭡니까? 한글을 뭡니까? 거의 박해하다시피 뭡니까? 굉장히 탄압을 내는데 나중에 중종 반정 이후에 연산군이 탄압한 것 그 이전만큼 회복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글이 천시되는 경향이 있다가 나중에 개화기 때 와서 한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한글, 명칭, 이름 잘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은데요. 알아두시면 좀 도움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가 좀 나오긴 한데 이건 과거 시험 쪽에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교육 쪽에 관련된 건 이런 거죠. 조선시대의 기술교육과 교육 내용이 아닌 것 보시면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뭡니까? 그러면은 병조, 건축교육. 그럼 건축을 담당하는 기구는 공조예요. 공조입니다. 공조. 이호예병 공 해서 공이 건축과 토목이지. 여기에 해당하고요. 병조는 뭡니까? 병조는 이거는 뭡니까? 국방부잖아.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무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과에 합격한 다음에 병조에 들어가서 훈련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무술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관상감은 전문교육, 도화서는 그림, 사역어는 외국어, 형조는 법률교육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역사 편찬이 나오는데요. 역사 편찬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